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3도, 습도는 69%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예약률은 56.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백신 예약 의사율보다 낮고 고령층 예약률인 8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백신 예약 10부제가 끝난 이후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약률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추측을 내놨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칫 내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 내부에서 제기된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줄여나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대를 기록했는데 좀 구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87명이었습니다. 어제 2,200명을 넘었는데 어제보다 한 230명 정도 넘게 줄면서 일단 2,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1,987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제에 이어서 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지금 지난주보다도 한 200여 명 이상 많은 것이어서 네. 확산세가 꺾인 걸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947명, 해외 유입이 40명이었는데요. 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38.3%, 여전히 비수도권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협조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이 한계에 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다면서 델타 변이 이후에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이 맞냐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현 추세를 분석하면서 필요성 여부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이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내부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총리와 함께 이제 의견을 나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 환자 수, 치명률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방역 전략과 거리두기를 재편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이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역 전략 개편보다는 추가적 방역 조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바꾸긴 좀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사정 예약률 이 예상보다 좀 높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60%에 좀 미치지 못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으로 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901인 이제 18세에서 49세 국민 480만여 명 가운데 271만 2180명이 예약을 완료해서 예약률이 56.4%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10부제에 따라 각 예약 대상자에게 하루 정도씩만 예약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달 19일부터 10부제가 끝난 이후에도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 예약을 받기 때문에 예약률이 향후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예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백신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지금 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9시까지 나온 잠정 지켓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5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18명 많은 숫자이고요. 어제 그저께 역대 최다였던 2,200명이 넘었던 어제 그저께에 비교하면 한 200명 정도가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자정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예, 내일 오전 김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 총리실이 밝혔는데요. 김 총리는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에 달할 정도로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이 고강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 또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죠. 오는 17일부터 희망 회복 자금이 지급된다고요. 네, 17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명을 대상으로 4조 2천억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집합금지 업종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에 지급하는 액수를 좀 차등을 뒀는데 집합급주 업종의 경우에는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경우에 연매출에 따라 400만 원에서 많게 2천만 원까지 받게 되고요. 6주 미만이면 3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13주로 둬서요. 13주 이상 영업을 못했을 경우 2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그리고 13주 미만이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추가 편성된 예산에 따르면 아까 희망회복자금은 4조 2천억 원 규모였는데 손실보상금 1조 3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손실보상은 지금 이제 오는 10월 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심의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지급은 10월 하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좀 지급됐으면 좋겠네요.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4단계 시행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지금 영업 손실도 큰 상황이라서 정부가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좀 국민의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검찰총장 측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제 이거를 오늘 아침에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아주 갈등의 폭이 엄청 커졌는데요. 네. 이 사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주호 전 의원이 어제 저녁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방송 진행자가 뭐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당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결정한 대로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신주호 실장이 답하기를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해도 또 아무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네. 이 토론회 개최는 제도적인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뭐 당헌당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결정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대통령도 헌법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된다. 그러니까 당대표 결정이라고 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였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걸 뭐 당대표 탄핵을 이제 주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격노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방송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이 진중권 전 의대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걸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다. 인터뷰 자리에서 누구도 그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과잉 해석을 한 듯하다 이런 관전평을 남겼습니다. 지금 과잉 반응을 보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탄핵 발언 논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점점 키우는 듯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만, 오전 오후에서 총 4차례나 SNS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네. 먼저 아침 6시 반 정도에 탄핵 얘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걸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대선 앞두고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든다. 이렇게 겨냥을 했는데 네. 이어서 오전 8시 반경에는 지금까지 이 캠프 내 직위 없는 중진 의원들의 일탈 행동이라고 보이콧 종용 사태 때 회피했는데 주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언급에 대해서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 한마디로 신지호 실장에 대해서 캠프 차원의 어떤 인사 조치라든지 뭐 아니면 질책 이런 조처를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언론들의 기사가 굉장히 좀 갈등 프레임으로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재차 글을 올려서 지도부 없을 때 했던 입당 직후부터 뭐가 잘못돼서 보이콧 종용을 하고 탄핵 거론까지 하느냐. 사실 이제 여기서는 앞서서는 이제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을 겨냥한 거였다면 이제 입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입당 직후부터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이준석 백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과거 섭섭했던 것까지 지금 다 끌고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비판의 대상이 이제 신주호 전 의원을 넘어서 윤석열 전 총장 본인까지 확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신주호 전 의원이 사과문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이런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제 당원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 대표가 노기를 거두지 않으니까 오후 2시쯤 이제 신주호 실장이 다시 한번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당대표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후에 이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려서 탄핵 발언에 대해서 사과 전화 연락이 왔냐는 문의가 언론에서 많은데 누구에게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 문자 일절 없었다. 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일종의 기강잡기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기강잡기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기강잡기도 있는데 앞서서 이제 상황을 보면 네. 이른바 이게 원래 문제가의 불씨가 이른바 경선 사전 토론회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후보 등록 절차도 완료가 안 됐고 경선 언제 시작한다 이렇게 스타트도 안 됐는데 네. 앞서서 이제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한 13명, 14명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안을 들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빚어진 건데요. 사실 앞서서 보면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구성원들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좀 우려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도부하고도 논의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논의에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후보들을 좀 더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세 명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공개 인터뷰는 안 했습니다만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런 반대에 가까운 입장으로 알려지고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대표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경선도 하기 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들 존재 가치를 표시하기 위한 일일 뿐이다. 군수호부를 알리고자 하면 경선이 시작하고 나서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가 약간 눈여겨 보인 것이 김 전 위원장 인터뷰는 오늘 오전 6시 정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신지호 실장의 그 이른바 당대표 탄핵 발언을 이 대표가 비판한 거는 어제 저녁 한 8시 정도에 방송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밤에는 이제 이 대표가 휴가 중인데 SNS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걸 하지 않다가 아침 6시에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아주 맹렬하게 네. 이 당대표 탄핵 이 발언을 문제 삼는 거를 올렸는데 혹시 어떤 이 경선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수세에 몰리는 것을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의 인사의 어떤 그 발언을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어떤 돌파구 내지는 출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온 게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예, 통화까지 했다면서요. 네, 양해를 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통화 후에도 이제 언론에 한 얘기를 보면 뭐 정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8일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그 여전히 좀 그 자기가 입장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아직도 그러면 완전 진화가 안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뭐 신지호 전 의원이 뭐 탄핵 발언을 했다, 당대표 탄핵을 요구했다, 뭐 이런 해석에 이런 뭐 그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본심은 어쨌든 이 토론회를 그 반드시 개최를 하겠다 이 네. 점이 좀 그 본심이 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갈등의 씨앗이 계속 잠복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근데 이준석 대표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한 언론사 뭐 대구 지역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그거는 당 밖에 있을 때 아니냐. 그래서 그 국민의힘 위주로 이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 안팎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역시 이제 말하자면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 대표와 가까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 대통령 만들려고 대표 출마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SNS에 썼는데요. 또 좀 뭐 재밌다기보다는 눈길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모양새가 된 의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 김태원 의원, 곽상도 의원 등 친박 중에서도 이른바 진박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이어서 참 그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구원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에 이렇게 영원한 적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뭐 감정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뭐 만났다고 하니까 그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경선 불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주자들 사이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지금 논란성 발언 2연타를 하면서 이 논란이 좀 커졌는데요. 지난 7일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의 여러 논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선 불복 논란이 일자
서른 의원이 어제 재차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본인 취지를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32% 정도가 이재명 후보로 합쳐지면 지지를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해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일면으로는 네. 이재명 후보가 형과 형수에 대해 욕설한 부분들 그 녹음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지사의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성이라는 좀 말하자면 사실 상당히 좀 어떤 인신공격적으로 네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더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서서 내 사전에 불복은 없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다만 이제 서로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뭐 말을 붙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남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다른 네. 후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 캠프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존경하는 선배인 서른 의원이 화답하기를 부탁드린다. 사실상 서른 의원을 좀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서른 의원은 이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너무 당연한 걸 하자고 하시니 새삼스럽다. 그 우원식 선대위원장도 제 진심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면 불복 프레임은 거두기 바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정세균 후보도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승복선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네. 아니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 승복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경선을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심상정 의원이 오늘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사실상 대선 출마 그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심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정의원 당원들과 이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고 이 정의당의 재건 그리고 양당 정치의 폐해 극복을 위해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는 24일에 가질 예정인데요. 이 네 번째 대선 출마에 대해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이다. 이 모두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당 재건, 진보 집권을 위한 새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의 세가 조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는 이 여야정 협의체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마 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이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네. 이 민주당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이 대통령 여야 대표회담을 조속한 시일에 개최하는 것을 야당과 협의 중이다. 이제 오늘 일부 언론 보도가 난 데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19일을 포함해 날짜와 형식 의제를 조율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19일을 포함해라는 말 자체가 이제 19일에 빠르면 이르면 19일 열릴 것이다.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굳이 날짜를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일정이 19일로 언론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떤 형식으로 다룰 건지 참석자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 말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만나는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한번 만나서 국민들의 민생 챙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이 탄핵 발언한 걸 두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거칠게 그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고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좀 일단은 서로 간에 조금 좀 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갈등이 잠복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의 생각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한번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최근 논란이 되는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신지호 정무실장이 한 방송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서 이번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불쾌하게 내용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 SNS 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지호 정무실장이 이 언론과의 이 소통을 하고 있는 채널에 사과에 대한 표현들을 분명히 남겼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도 오늘 언론과의 이 대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 또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사실 다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기를 바라는 야권의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상당할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이 진정성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통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뭐 예. 어느 정도 양해했다 이런 류의 이제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전화했을 때 이 대표가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이 두 분 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옆에 뭐 다른 당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마 내용들은 두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오늘 오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만큼 같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아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지호 실장도 사과를 했지만 이게 어제 저녁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이 대화 과정이었거든요. 인터뷰였고 네. 저도 어제 이 라디오를 생중계로 쭉 듣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방송 진행을 함께했던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실제 그 정도의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분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네. 전체적인 복합적인 내용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입장들을 또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이런 조그마한 갈등의 여지 없이 가야 된다는 윤석열 후보의 마음처럼 많은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지호 정무실장은 지난번에 윤 전 총장이 발언했던 이 부정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불량식품이냐 부정식품이냐 이거 네. 구분했다가 또 뭐 질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캠프는 어떤 입장입니까? 캠프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 캠프뿐 아니라 당의 많은 구성원들의 발언에서 당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의 길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격화시키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캠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도 엄중하게 캠프 내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도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의힘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과열되는 모습이 결국 내부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서로 조심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뭐 신지호 정무실장을 바깥에서 듣기에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꾸짖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분명하게 이 캠프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 내용이면 신지호 실장뿐 아니라 그동안 캠프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또 때로는 캠프 전체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어느 캠프든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 네. 하나의 또 예방 주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제 뭐 서로 간에 뭐 탄핵 관련 발언이라고 하는 건 발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대선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토론에 참석하는 겁니까? 다른 후보들은 지금 참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문을 쭉 확인을 한 상태고요. 예. 현재 우리 당의 본격적인 경선 후보 등록은 8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 그대로 버스가 출발하게 될 텐데요. 그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 있는 많은 토론회라든지 또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당의 결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네. 근데 아직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언했던 많은 주자들이 실제 선거까지 후보 등록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알기가 어렵거든요. 현재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그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4.7 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해서 여러 언론 인터뷰를 거쳤던 정치인이 실제 서울시장 선거 경선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전례가 있고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정치인도 실제 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사실 후보 등록이 있고 나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거라 원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뒤에 진행되는 일정들을 잘 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의 전체적인 이 지금 당의 경선 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 당에 있는 많은 후보들을 빛나게 하고 또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준비된 이 토론회가 당 지도부의 전체적인 합치된 의견으로 가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아직 당 내에서 이 최고위원들 일부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당 지도부의 전체적인 결정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표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당 경선 일정들 정하고 지금 경선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이런 거는 다른 후보들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토론회에 참석하면 경쟁자들의 집중 공세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해서 지금 네. 토론에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의 유불리를 사실 윤석열 후보 제가 바로 옆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네.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토론회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 전체에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토론회에 대한 기획 가안에 대한 공문들을 확인해 보니까 13명 후보를 가정하고 토론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3명 후보가 한 100여 분 정도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100여 분 정도 그러니까 100분 정도의 토론에서 13분 후보가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초기 경선 과정에서 9명의 후보가 모두 모여서 토론했던 거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네. 이 9명 모두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많은 언론에 이 토론회가 잘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좋은 기획들을 함께 하려고 당도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가 우리 당 전체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당원분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난 3월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한 발언이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곽상도 예. 의원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당내에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은 아마 그거랑 비슷한 얘기들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에 대한 의견보다도 판단은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분들과 당원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일부 분들은 공정한 경선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당 지도부에 맡겨진 책무다라고 언급하시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한쪽 측면에서는 당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유튜브의 편안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농담 섞인 얘기를 한 것 같고 너무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굉장히 혁신적인 당대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MZ세대가 바라고 있는 공정의 가치를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정한 경선 관리에 잘 나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라서 안 여쭤볼 수가 네. 없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도 그냥 전격적 입당을 선택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했고 또 예. 그 이후에도 자꾸 이준석 대표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왜 네.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냐.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충돌에 대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이준석 대표와 치킨 맥주 회동을 전격적으로 했던 모습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8월 중순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대표의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직무는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하고 좋은 후보를 국민 앞에 선보이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8월 말까지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경선 버스를 타라고 숱하게 요청했던 기억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고민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을 윤석열 후보가 7월 달에 전격적으로 입당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고민을 많이 덜어준 셈이 되는 거죠. 네. 나머지는 굉장히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나무보다는 숲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후의 행보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과 아주 찰떡궁합으로 더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이 입당하면서 약간 아쉬워하는 국민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밖에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국민 속에 호흡하면서 같이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도 또 윤석열 후보에게 맡겨진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서로가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정치의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최근 일단 실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발언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생겨났다.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네.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네. 결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캠프 내에서는. 예, 여론조사는 조사하는 업체마다 또 수치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네. 한쪽에서는 약간 떨어졌다가 또 하는 쪽에서는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를 지켜보면서 혹여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심기일전하고 보완하면서 잘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또 면밀히 살펴보면 전체의 맥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을 한두 가지의 그 단어들을 현미경처럼 쭉 뽑아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는 내용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할 것도 조정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시원시원하게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언어로 얘기한다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도 같이 살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이 여러 이제 얘기들을 해왔는데 공약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미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 예. 작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저희 그 캠프에서 전문가분들 40여 명 정도의 영입과 어떤 분들이 함께 이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학자들의 정책을 실제 법안과
그리고 정치에 연결시켰던 분들도 계시고요. 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생각들을 아마 후보도 갖고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조만간 정책과 비전에 대한 그 많은 얘기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자산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뭐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이 국채를 사들이고 일종의 돈을 푸는 정책인데 네. 이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무려 이 1,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를 매달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한 서너 달이면 예산만큼 푼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지금도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를 떠받치는 일종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 네.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이 양적 완화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뜻하는데요. 근데 이게 대체로 뭐 내년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 댈러스 연은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은 이 지역마다 총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댈러스 연은 총재인 로버트 캐플런이 당장 10월부터 테이퍼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보스턴이라든가 캔자스시티 그리고 애틀랜타까지 이 최근 4월 동안 이 4곳의 연은 총재가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연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회의 열리면 이 매파 그리고 비둘기파 이 사이에서 격돌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건 계속 뭐라 그럴까요? 어느 쪽으로 정리는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네.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오히려 답답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경기 부양할 때 보통 이제 그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썼다가 경기가 네.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할 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그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과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산 가격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걸 몰래 조금씩 신경 쓰고 있는 챙기는 그런 상황이죠. 대놓고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물가는 분명히 뭐 지난달 물가가 무려 소비자 물가만 해도 5.4%나 오른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 선진국이 미국에서 굉장히 드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일단 물가는 뭐 충족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고용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고용이 그동안 안 좋았던 건 사실 실업수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느니 차라리 놀면서 실업수당을 받았던 게 더 훨씬 미국 사람들한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실업수당이 이 9월이면 그렇게 후하게 지급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동안 그렇게 후했던 실업수당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고용 지표마저 좋아지면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계속 사상 최고치인 상황이니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먼저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가 늦어도 9월 달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돌아온 거죠. 예, 일단 그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는 것은 예고가 돼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만 지금 남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네. 돈을 이렇게 걷어들일 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겁니까?
이걸 좀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요. 양적 완화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모두가 타고 있는 모습을 딱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뭐든지 다 오르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서 있어도 에스컬레이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뒤로 돌아가도 아주 심하게 뒤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그 자산 가격도 오르는. 그리고 경제도 그래요. 뭐 어떤 나라 경제가 좀 나쁘더라도 뒤로 가고 싶어도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속도보다만 더 빠르게 뒤로 가지 않으면 다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요. 네. 거꾸로 테이퍼링 이후의 세계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루이스 캐럴의 이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화를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후속편인데요. 네. 이 거울나라 앨리스에는 이 붉은 여왕이 나오는데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를 안내한 세상은 좀 희한한 세상이에요. 네. 이 주변 풍경이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빨리 달려야 되는데 네. 장소를 이동하려면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로 계속 내려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테이퍼링 이후의 세상에서 그러면 주변 세상이 무엇이냐, 에스컬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바로 기준이 되는 게 미국 경제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을 하는 건 미국 경제를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랑 항상 동일하게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경제하고 좋아지는 속도를 따라가는 나라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 경제보다 이 좋아진 속도가 나쁘면 더 느리면 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빨리 뛰어야 되고 전에 뛰던 것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만이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는 상황, 이 붉은 여왕이 만들어갈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 미국 연준이 그 양적 축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네. 벌어졌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양적 완화했던 게 2008년인데 네. 그게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지금까지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테이퍼링을 처음 얘기할 때 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013년 5월 23일에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테이퍼링 뭐 좀 검토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란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예. 뭐 S&P 지수도 출렁거리고 그리고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날 장중에 폭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회복해서 끝났거든요. 네. 자, 그렇게 그 첫날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 지수거든요. 이 네.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 테이퍼링을 예고한 5월 23일부터 2013년 연말까지 11.7%나 상승을 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작이 됐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줄을 좀 죄면 네. 시중에 있는 돈 좀 덜 풀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이 S&P 500 지수는 11.3%나 올랐죠. 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테이퍼링을 하는 건 미국의 연준이다. 결국 운전대를 잡은 건 미국의 연준이잖아요. 네. 미국 경제를 잘 봐가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또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놓고 정밀한 속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굳이 이 백미러를 보면서 네. 뒤에 뭐 다른 차들 예를 들자면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네. 뭐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 미국 경제를 못 따라오니까 좀 속도 조절할까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미국하고 비슷한 성장 속도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런 나라들은 뭐 금융적 충격이 온다든가 심지어 위기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201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건 과연 2014년과 지금 현재 2021년의 상황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특히 다른 점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이 좀 앞으로 나갈 때 백밀러로 우리나라를 좀 살펴봤으면 참 좋겠는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그해 12월에 했는데 예. 이 테이퍼링을 한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6년이나 걸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네. 테이퍼링을 지금 현재 할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2022년 한 봄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어떤 테이퍼링의 일정이 3배속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게 지난 2014년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거든요.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워낙 빠르게 금융시장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때하고 다르다는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뭐 한 기껏해야 많이 올라봐야 한 3% 이상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5%가 넘는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계속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도 과거하고 다른 점이고요. 또 다른 점은 부동산 가격이 좀 문제입니다. 2014년만 해도 미국 부동산 가격이 지금만큼 비싸지 않았는데 자, 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이 한 해 동안 미국 주택의 이 중간 가격이 24%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 10%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나 오른 겁니다. 원래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재선할 때 나 이렇게 집값을 올렸습니다라는 게 이 치적으로 이게 자기가 광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좀 다르거든요. 네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게 우리한테 이제 좀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지금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이 과거에 2014년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미국만큼 빨리 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5%나 떨어졌습니다. 테이퍼링을 했던 2014년 한 해 동안. 네. 그때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나 주가가 오를 때 우리는 떨어지면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붉은 여왕의 세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제자리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2014년에처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야만 우리 주가가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처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 22년부터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한 6개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한은에서 6개월 내에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 시장 상황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